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강진 매봉산에서 발견된 시신, 실종됐던 여고생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는 여전합니다. 건장한 남성도 오르기 가파른 산 정상 너머까지 왜 갔을까? 그리고 숨진 여고생의 머리카락은 왜 잘려 있을까? 여기에다 아직 찾지 못한 결정적 살해 증거. 잠시 후 뉴스파이터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차량 관련 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죠. 이 장마 속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량만큼이나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 6시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으로요. 지금 흰색 승용차 쏜살같이 지나가는 모습이 찍히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국도인데요. 이 국도에서 100km로 쏜살같이 달리더니 1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방금 지나간 차량이요. 건물 외벽을 부딪히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차량 앞부분뿐만 아니라 트렁크까지 완전히 찌그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보세요. 지금 저 교차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량 밑에 지금 이 차량이 지나가는데 저 옆에 오던 차량이 하마터면 저 쏜살같이 지나가는 차량과 접촉사고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 더 다른 차량까지 피해를 볼 법했는데 이날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이제 미끄러지고 90도 정도 돌아서 어떤 철제 난관을 부딪힌 뒤 건물 1층에 의류 매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부딪히고 건물 외벽이 산산조각, 그리고 그 앞에 있던 계단까지 부서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쏜살같이 달리는 차량 안에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녀 그중에 남성 2명, 여성 2명이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요. 한 명은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힌 뭐 CCTV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김광삼 변호사님 차량이 저렇게 심하게 훼손되고 찌그러져 있는 정도로 봐서 상당히 탑승하고 있던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 부상 정도가 심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금 안타깝게도 4명이 숨지고 1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중고등학생이라면서요? 중학생이 3명이고 이제 고등학생이 2명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명사고가 안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치명적인 인명사고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고 자체 이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건물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차 자체가 이제 그 구조물이 이제 견딜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이런 운전하다 사고 나는 경우는 일단 면허를 딸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뭐 가족 차량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운전하다 이렇게 사고 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렌터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고도 렌터카를 운전한 거거든요. 이게 렌터카였어요? 네, 렌터카인데 그러면 렌터카를 빌릴 때 어떻게 빌릴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미성년자고 면허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그 미성년자는 이제 학생들을 쓰는 방법이 그 면허증을 좀 유조를 합니다. 유조를 해서 나이랄지 면허를 이제 속이죠, 렌터카 차량을. 또 경우에 때는 유조하지 않다 하더라도 렌터카 대여업체 입장에서는 렌터카를 대여해줘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무면허해요. 면허가 없어요. 그런데 렌터카를 대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렌터카 대여업체에서는 면허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이제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면허를 확인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에 대한 렌터카 대여업체의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봅니다. 네. 이렇게 한 해 동안 이 무면허 청소년 관련돼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게 한 해 한 1000건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충남 그 아산에서 부모님 차량 운전하다가 이제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뭐 부모님 차량을 몰고 나가는 건 이제 막기 힘들지 모르나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절차를 분명히 거쳐야 되는데 이 점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처럼 렌터카 업체는 이들 학생들의 면허 여부를 확인한 뒤에 차를 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은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운전한 고등학생이 면허가 없는 것으로, 이거에 뭐 입력하면 나오니까요. 이 면허를 딸 수 있는 연령도 아니고요. 그래서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서 이 사망 사고와는 별도로 렌터카 업체 책임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별도가 아니겠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망 사고 났기 때문에요. 이 책임을 물을 부분은 또 물하겠지만,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아이들 지금 중고등학생입니다. 이 무서운 속도, 아까 그림도 보셨지만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렸어요. 아까 저 고등학생의 경우에 아마 이게 처음 운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아마 아버지 차를, 잘 모르지만 부모님 차를 운전하던 아니면 친구의 차를 한두 번 운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은 한두 번 운전하고 길에 나가면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런 성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봐요. 그다음에 조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운전해 놓고 나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경우에 꼭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무절제예요. 그러니까 아하. 한번 속도를 밟으면은 그거를 갖다 이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같이 따라가는 특성이 뭔가 하면 굉장히 자극주도가 높아요. 아하. 밟으면 재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이제 밟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거죠. 이게 뭐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과 이 게임, 요즘은 실제 자동차처럼 이 게임을 즐기는 그런 이 입체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현실을 혼동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고등학생 5명이 탄 차량이 저렇게 무서운 속도로 달리다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결국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포함해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경찰은 물론 사망사고 나서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의 음주 운전 여부도 혹시 확인을 해야 됩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운전자라고 알려져 있는 고등학생이 혈액을 채취를 해서 네. 지금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고요. 네. 사실 지금 차 안에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내지는 어떠한 상황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주변 CCTV와 그리고 요새는 또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기 때문에 네. 그날 그 시간대에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한 차량들을 통해서 그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제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차가 어떤 주행을 했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일부 지금 확보한 블랙박스를 보면 네. 신호라든지 제한 속도가 위반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맨정신으로 운전이 미숙해서 이런 속도라든지 뭐 신호 제한을 위반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음주까지 해서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합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저런 이 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무모한 차량 질주를 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저 타고 있던 5명은 대체 어떻게 만난 사이입니까? 어떻게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까? 지금 홍수민 아나운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할 점인데, 일단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이 학생들은 뭐 가출 청소년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다 같이 같은 지역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뭐 네. 어떤 학생은 안성에서 다니고 있고 어떤 학생은 평택에서 다니고 있는데,
왜 학생들이 이 자리에서 만났는지, 또 왜 학생들이 렌터카를 빌렸는지, 어떤 의도로 빌렸는지 경찰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이 5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새벽에 차량을 빌려 타고 그 새벽에 저렇게 질주를 해야만 했던 걸까요? 경찰이 어쨌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0분을 조금 넘었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숨진 채 발견된 강진에 실종됐던 여고생. 그런데요, 이 시신은 발견됐습니다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월요일에 숨진 용의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낫이 발견됐는데 여기에서 그 피해 여고생의 DNA가 검출되면서 그 당일에 용의자와 여고생이 직접 만난 증거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앞서서 국과수에서는 발견된 시신의 유전자가 여고생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이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실종 당일에 여고생과 용의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공범은 있는지, 그리고 또 여고생이 도대체 왜 그 용의자를 만나러 갔는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서와 그리고 증언들을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이 경찰이 여고생이 실종 당일에 자신의 통장까지 갖고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이 여고생이 나간 뒤 여고생의 통장이 집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실제로 그 집 주변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여고생이 이렇게 한 가방을, 손가방을 들고 걸어나가는 20초 분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그 가방 안에 여고생이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와 통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추정입니다. CCTV를 보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물론 이 곳곳에 있는 CCTV를 지금 경찰이 계속 확보해서 분석을 하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CCTV에 당시 여고생이 집을 나서면서 조그만 손가방을 가지고 있던 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 손가방 안에 지금 가족들 얘기로는 이 여고생의 통장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통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손가방에, 작은 손가방에 뭔가 통장과 그리고 휴대전화가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단계인데, 그렇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만약 이건 뭐 추정입니다. 거기에 통장이 들어있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왜 통장을 들고 나갔을까요? 일반적으로 통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통장을 좀 챙겨서 가지고 나갔다. 그 이유는 뭘까? 그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기 위해서 뭐 통장 뭐 번호 적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의도 자체는 이미 이제 사망한 용의자와 어떠한 통장이랄지 아르바이트 비용에 관한 얘기가 좀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여고생의 이제 손가방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추정되는 것이 휴대전화 있죠. 네. 그다음에 통장, 네. 그다음에 손지갑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여고생의 사망한 장소에서 립글로스가 발견됐어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립글로스도 그 손가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손가방을 들고 산 정사니까 사망한 장소까지 갔을 가능성이 크다. 아하. 그리고 휴대전화가 꺼진 그 어떤 시간적으로 보면 그 시점에서 휴대전화 꺼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용의자와 여고생이 만난 것은 이제 거의 다른 증거들, 그러니까 낫에 네. 발견된 DNA랄지 이런 걸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구체적으로 용의자가 어떤 범행을 했는가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생각했던 추론이 네. 맞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가족들은 이 여고생의 통장이 보이지 않는다. 즉 통장이 사라졌다. 그래서 CCTV에 포착된 작은 손가방 안에 통장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에도 지금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게요. 통장 관련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뭐 거래내기나 우리 수사 다 해봤는데 특이 네. 사항이 없습니다. 통장에 뭐 돈이 입금되거나 나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통장 만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체크카드를 또 사용을 하고 통장을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몇 년 됐어요. 통장 만들어갖고 사용한 지가. 그 용돈 넣어주는 통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알바비 준다고 해서 통장 뭐 가져왔나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물론 경찰의 어떤 이 추론에 저희가 이 혼선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경찰은 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입금 받으려고 통장을 가져간 것 아니냐는 저희 제작진의 질문에 조금 전 들으셨죠? 그건 아니라고 일단은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숨진 용의자와 여고생 사이에는 저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전날 16일 날 만났을 때도 그 전부터 어떤 문자나 통화란 내역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종의 장소에서 미리 약속돼서 뭔가 구두로, 입으로, 말로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통장을 가지고 나오면 그날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내가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할 계좌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갖고 와라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고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분명히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아저씨를 따라 나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구두로 만나서 구두로 어디서 언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할 때 통장을 가져와라라는 이제 모종의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하. 그게 아니라 여고생 입장에서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체크카드도 용돈을 사용할 때 계속 사용해 왔었고 그것과 연결된 계좌를 본인이 또 관리를 해왔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내가 받으면 그거를 내가 이제 넣어야겠다 통장에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제 사실 자의적으로 손가방에 통장을 넣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 손가방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손가방을 만약에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통장이 있는지 내지는 뭐 이렇게 다 통장의 실물을 확인을 하고서는 네.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뭐 입출금 그 내역이라든지 정말 이 남성이 그 여고생에게 입금을 했는지 여부를 보면 이제 그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통장을 여고생이 가지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이 여고생은 정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요, 경찰도 계속해서 지금 관련 다른 핵심 증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김광산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숨진 용의자의 행동들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 지금 착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서로 이제 만나기로 하면 약속을 하면 휴대전화에 그게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죠. 전혀 없다는 거고. 네. 그러면 그럼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고 이제 대포폰이라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쓴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학교 앞에서 이 여고생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두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 용의자가 엄청나게 완벽하고 주도 면밀해요. 그래서 아마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는다를 해서 연락하지 않고 일주일 전에 미리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시점을 정해주고 네. 그다음에 통장을 가지고 나간 것도 사실 우리가 알바비를 받으면 현금으로 받지 누가 통장으로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용의자가 이건 뭐 추론입니다. 네. 용의자가 안심시키기 위해서 통장을 가지고 와라. 그날 그럼 아르바이트 내가 통장에 입금을 해줄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여고생을 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범죄를 꾸몄고 네. 또 뭐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이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이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오고 또 경찰의 수사가 좁혀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완벽한 범죄를 했는데 근데 이게 들통이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극단적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차량이 바로 홍순빈 아나운서, 바로 숨진 용의자의 차량이죠. 그렇습니다. 이 차량 바로 트렁크에서 발견된 낫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이 안에 또 여고생의 머리카락까지 이제 발견이 돼서 경찰이 이제 시신 DNA를 이제 확인하는데 증거 자료로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세요. 당시에 지금, 말씀하세요. 당시에 마을로 들어갔을 때 썬팅 상태가 굉장히 어둡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누가 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 차량입니다. 지금 보세요. 상당히 우리가 썬팅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차 유리가요. 짙게 이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를 저렇게 가까이 가서 들여다봐야, 꼼꼼히 들여다봐야 겨우 내부가 보일 정도고, 그냥 멀리서는 누가 타고 있는지, 사람이 있는 건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썬팅의 농도가 상당히 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CCTV뿐만 아니라 논일을 하던 한 목격자가 이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썬팅이 워낙 짙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언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앞서 휴대전화, 대포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경찰은 제2의 휴대전화, 용의자의 제2의 휴대전화는 없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휴대폰이라는 거는 휴대폰이 하나 더 있긴 더 있었다는 거죠? 연락처를 네. 광고 내놨잖아요. 매매하거나 아르바이트 주방 아줌마 구한다는. 근데 거기에 보면 연락처를 2개를 적어놨어요. 2개. 이제 다 수사해서 누구 전화인지 다 확인을 했고 다시 제2의 폰도 없는 단 하나의 폰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가 밝혀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난 것은 직접 만나서 약속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나 이쪽 관련해서 주변인들은 전혀 모르는 건가요? 그것은 주변인들한테 말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낫에서는 숨진 여고생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DNA는 혈흔이 아니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은 이 낫이 중요한 단서긴 한데 살해, 혈흔이 발견됐다면 뭔가 이 범죄의 구체적 정황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살해의 직접적 증거로 단정짓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낫이 사실은 발견이 돼서 여기에 뭔가 혈흔이 묻어있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근데 정말 그 혈흔은 없었고 그 침 아니면 땀 같은 이런 이제 좀 타액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타액을 추출 채취를 해가지고 여고생 유전자와 대조를 해보니까 이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예측들로는 첫 번째는 이제 산을 굉장히 높이 올라갔잖아요. 네. 거기까지 이 제한된 시간에 용의자가 여고생을 만약에 이제 사망한 이후라고 한다면 스스로 옮기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 낫을 가지고 같이 뭔가 이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위협을 하든 어떤 협박을 하든 강제로 여고생을 올라가게 하면서 자의적으로 걸어서 그러면서 이제 낫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여고생의 뭔가 이렇게 땀이 묻었거나 그래서 이게 추출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 하나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르바이트지 무슨 아르바이트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 보신탕집, 영양탕집을 운영을 한다라고 그러고 이제 알려졌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할 이렇게 약초라든지 뭔가 그 풀을 뜯으러 같이 가자, 잡초를 뜯든지 어떤 그 산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한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고생에게 이제 장갑을 끼든 이렇게 쥐어주고 낫으로 뭔가 시키면서 여고생이 일부 그 낫을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묻었을 가능성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둘 사람 다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알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타액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지금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식 결과 아직 사망 원인, 시신의 부패 상태가 상당히 심해서 부패 정도가 심해서
1차 감식 결과로는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당시 성범죄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성범죄가 애초부터 범죄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산 정상까지 이동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성범죄를 갖다 다른 곳에서 시도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시도한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뭔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게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위협을 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두 번째 가능성은 굉장히 주춤주춤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범죄의 어떤 가해자들은 굉장히 한번 목적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입장에서 충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네. 생각하지만 차에서 뭔가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네. 사람들도 뭔가 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틈이 없으니까 본인이 왔다는 말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 얘기대로 우리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왜 빨리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뭐 일을 해야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네. 계속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쭉 정상까지 올라간 거고요. 네. 정상에서는 이제 거기에서는 아르바이트에 해당되는 일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내려가게 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실패한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굳이 성범죄를 위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기보다는 정상에서 내려가서 통상적인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내려가게 되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집에 가는 거잖아 라고 해서 정상에서 마음이 급해져서 움직였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러나 마지막 제가 하나 주의하는 점은 우리는 전부 이거를 성범죄를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치밀한 점을 놓고 보면은 만에 하나 성범죄가 아닌 살해나 납치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도 한 번은 마지막으로 동기로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아주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김광삼 변호사님 미스터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요. 시신은 발견됐지만 산 정상에 이 용의자와 그리고 숨진 여고생이 산 정상까지 가서 과연 해야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고 그리고 무엇이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을까? 그 부분을 지금 경찰이 그 연결고리를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단서들은 주변 정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정적 살해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더더욱 미스터리한 점은요. 이 여고생의 머리카락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훼손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경찰이 상당히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용의자의 어떤 행적을 보면 네. 이게 완전한 범죄를 계획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완전한 범죄가 전에 경험이 없으면 있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처음에 네. 이런 어떤 범죄를 행위를 하면 사람이 당황을 하죠. 그 애가 그리고 여고생이 사망을 했으면 본인이 겁을 먹게 되고 그런데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 자체는 본인의 어떤 약간의 기혼한 이제 습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여고생에 한정돼서 지금 수사가 되고 이랬지만 네. 추가적인 범행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 의견을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가 2000년도 때는 이제 30대였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이 도안면에 강진 도안면에 살다가 네. 아니 도안면에 살다가 강진읍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그 통계를 보니까요. 전남경찰청과 이제 강진경찰서에 본 거 보니까 이제 전라남도에서 실종된 성인 여성이 155명인데 네. 이 부분을 좀 좁혀서 보니까 강진에서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에 1명, 네. 2명이 실종 신고된 사례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강진 인근이 해남이거든요. 해남에서도 7명, 영암에서도 15명, 장흥에서 11명이 실종됐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범죄의 어떤 행태를 보면 네.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네. 익숙하면서 완벽한 범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연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조심스럽게 좀 추론을 네. 해봅니다. 추정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경찰은요
이 결정적 살해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마지막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가 이 산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서둘러 태웠던 옷가지로 추정되는 CCTV상으로는 옷가지로 추정되는 그 태웠던 유류품 그 정확한 분석은 아직 국과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만약 옷가지로 추정이 된다면 더더욱 이 뭔가 사건의 실마리를 캐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정을 위해서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정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에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이 당시 이 도지사 선거 때 싸웠던 상대방이죠.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왜 그런 겁니까? 지난번에 이제 지자체 선거 때 경기지사 선거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이제 김영환 후보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 김부선 씨와 이재명 현 지사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네. 기억나네요. 그때 얘기한 것이 5월 22일 아니면 23일, 24일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가는 와중에 성남을 지나갈 때 네.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김부선 씨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가지 말고 만나자 해서 이제 옥수동에 만나서 미래를 줄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낸 증거에 의하면 네. 22일, 23일, 24일에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비가 온 적이 없고 23일만 서울에 0.5mm 정도 조금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비도 안 왔었고 23일 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이거든요. 그때는 본인은 봉화마을 갔었고 네. 그리고 24일부터는 상주로서 영계시까지 계속 분당 야탑의 장례 치르는 네. 그러한 장소에 상주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내는 증거에 보면 그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는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일단 아마 그게 서거일이냐 아니면 연결식 치르는데 연결식은 5월 29일에 치렀는데 그 서울에서 치렀거든요. 그래서 서거식 연결식이냐 아니면 안장식이라고 해서 49제할 때 봉화마을 간 것은 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짜에 관해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김영환 후보가는 5월 20일, 23일, 24일이라고 이제 특정해서 말했고 또 미래를 했다고 그랬는데 김부선 씨는 당시에 전화 통화를 하고 미래하자고 했는데 미래를 안고 그냥 봉화마을 갔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만 한정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허위사실 공포의 어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착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날짜를 착각해서 그런다고 하면 고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사 결과를 좀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사실 뉴스파이터에서 이 내용을 처음 전해드리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그걸 한번 준비해 줘보세요. 그 김부선 씨가 애초 자신의 SNS에 올렸던 거 있잖아요. 자신이 어디를 가는데 옥수동에서 미래를 즐기자고 했다라는 그 글을 밝힌 글을 CG를 한번 불러와 주세요. 그게 그 글을 보여드려야지 거기서부터 이 논란이 시작됩니다. 김부선 씨가 SNS에 올린 글이 이게 지방선거 즈음에 이 보도가 되면서 이 이른바 이재명 지사 당선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뭔가 이 당시에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터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 내용을 먼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봐야지 뭔가 사건의 얘기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준비하는 동안 이 얘기 해볼게요. 지금 양지미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사실 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의혹에 시달리긴 했어요. 그런데
당선 이후에 지금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이른바 이 단체라 그럴까요? 어떤 기구를 내세워서 고발을 했는데 뭔가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는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까?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은 이런 문제 자체를 본인 개인과 그리고 뭐 김부선 씨 내지는 이제 김영환 후보 측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이기보다는 일단 내가 이러한 그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공영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한 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서 가짜 뉴스 그 대체 단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미지를 조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인이 사실은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나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하고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라라고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발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그 김영환 전 후보 측이 이재명 그 당시 이제 후보죠. 그래서 이재명 당선인을 고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역시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그리고 뭐 직권남용 뇌물죄 여러 가지 죄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고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모양새가 그거에 대한 약간 대응으로서 나도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라는 조금 모양새도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준비가 될 동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잘 들어보세요. 2009년 5월 22일 가짜 총각,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을 지칭한 듯이 이렇게 썼어요. 가짜 총각이 전화해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 왜 가느냐면서 옥수동, 이 옥수동은 김부선 씨의 자택, 집이 있는 동입니다. 옥수동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 논란이 촉발됐고요. 그리고 봉하마을에서 얻어온 이거는 부채입니다. 당시 봉하마을 연결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실제로 이 글귀가 적힌 부채를 나눠준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보관 중이다. 가짜 총각은 이날도 봉화 가지 말고 내 집에서 데이트나 하자고 했었지. 회상하듯이 글을 적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2009년 5월 22일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외관에 일단 여기에 전제가 잘못됐다는 게 지금 이재명 당선인 측의 주장입니다.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9년 5월 23일이 이 날짜가 아니라 2009년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서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이 날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허위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사실에 유포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했다. 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서거일은 23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이 날짜는 수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착오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단서가 될 만한 게 김광삼 변호사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앞서 연결식인가요? 그때로 대입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며칠인가요? 그때 이제 7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월 23일 날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이고요. 5월 29일 날이 연결식이에요. 그러니까 명칭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연결식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날은 49제를 했어요. 49제를 하면서 안장식을 했는데 7월 9일 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비가 많이 왔다는 거고 좀 그 날짜라고 한다면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그렇죠. 그리고 그때 안장식을 하면서 안장식은 봉하마을에서 했습니다. 추모객들에게 부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채를
김부선 씨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차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일단 5월 22일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는 네.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니까. 네.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해서만 착각을 한 것이냐 네. 아니면 날짜도 잘못했고 그다음에 뭐 전화를 한 적도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미래를 한 적도 없는데 네. 그걸 허위로 네. 김부선 씨나 김영환 전 후보가 네. 공표를 한 것이냐 네. 이제 그게 쟁점이 되는 거죠. 네. 저 날짜를 김부선 씨가 양지민 변호사님, 김부선 씨가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노무현 전 대통령 49제 안장식 즉 봉하마을에서 안장식 한 날을 연결식으로 착각한 것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연결식은 5월 29일이었어요. 연결식은 서울에서. 그런데 안장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하마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안장을 하는 거예요. 그 묘에다가. 그날이 7월 9일이에요. 근데 그날은 아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나 봐요. 서울에도 그때 저희가 이 기상 전문 업체 웨더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봤어요, 저희가. 서울 강수량이 190mm가 왔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비가 억수로 많이 왔다고 회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날짜를 7월 9일이라고 본다면 맞아떨어져 간다는 게, 정황이 어느 정도 떨어져 간다는 게 또 김부선 씨 측의 주장일 수 있고 또 언론들은 또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이재명 당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의혹을 본인이 깔끔하게 해소를 하고 지금 도정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뭐 본인에게도 굉장히 이제 새 출발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날짜를 그 전제가 잘못됐고 네.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그 날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네. 그 김영환 후보 측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네. 특정한 그 날짜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날짜만 잘못되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맞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날짜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거짓이다라는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봉하마을에 갔고 뭐 이런 것이 입증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핵심은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미래가 있었는지 부적절한 관계였는지 이것이 사실 허위 유포에 대한 핵심인데 네. 지금 논란의 그 핵심은 조금 약간 옮겨져서 네. 그 날짜에 비가 왔는지 내지는 그 날짜에 정말 김부선 씨가 봉하마을을 갔는지 좀 약간 이런 네. 사실은 사소하다고 보면 사소할 수 있는 문제로 네. 지금 왈가왈부하는 행색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사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들이 다 충분하고 두 사람 사이에 뭐 연락한 그 내용 정황이라든지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사실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양측에서 다 고발을 하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뭐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도 지금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김부선 씨가 2009년 5월 23일과 24일은 제주에 있는 우도에 갔다고 행적을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밝히면서 봐라. 행선지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엄연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당선인이 경기지사로 당선된 이후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어요. 그 얘기와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재명 캠프의 가짜뉴스 대책단장 얘기 그리고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얘기까지 한번 쫙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제가 너무 호되게 당한 데다가 어제는 사실 이제 언론사들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 그런데 단 한 군데 예외도 없이 다 이렇게 과거 얘기, 뭐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해서 제가 좀 언짢았는데. 김부선 씨의 비 오는 날 통화나 옥수동 미래는 성립 불가능한 명백한 거짓말임에도 김영환 후보는 김부선 씨와 1시간 반가량의 통화 및 문자 교환 등 논의 끝에 옥수동 미래라는 가짜 뉴스를 꾸며내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영환도 공범으로서 이를 도운 김부선도 자신들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두 남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재명 당선자에게 요구합니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저 김영환과 김부선을 직접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직접 고소를 통해 대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기자회견 통해서 밝혔듯이 왜 이재명 당선인 본인이 고소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당선인 측의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기구를 내세워서 고발 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는 이제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게 고소고요. 네. 고발은 이제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 고소를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비난하는 측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측도 있는데 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그 사건에 함몰이 돼요. 그래서 물론 고발했다고 해서 대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고소를 해놓고 자기가 대지를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절충적인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지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사도 지적하고 네. 여러 가지 패널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왜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고 5월 20일, 24, 24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고발을 하느냐.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사 과정에서 네. 아마 김부선 씨가 그런 얘기를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나는 날짜에 있어서는 만약에 5월 달로 했다고 하면 그건 내가 착각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맞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고소고발 사건은 이제 미래냐 아니냐 이제 그것이 또 중점이 될 가능성도 커요. 네. 하지만 고소 사실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 네. 이것이 좀 더 안에서 사실관계에서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제가 양지민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사이에 그거 한번 혹시 있는가 찾아봐 주세요. 김부선 씨의 딸 미소 씨라고 있잖아요. 미소 씨가 자신의 지금은 계정이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닫아버렸는데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전 지사 당시 지사와 이재명 전 이렇게 이야기죠. 성남지사 당시엔 성남지사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같이 있었던 사진을 보았다라는 그 말을 올렸어요. 그 내용 한번 찾아봐 주시고 양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이재명 당선인 측 가짜뉴스 대책 고발단인가요? 가짜뉴스 대책단 여기서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김부선 씨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되는 입장입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요. 본인의 그 SNS에 글을 직접 올렸는데요. 왜 고발을 하느냐. 나를 직접 그 이재명 당선인이 고소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4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한 바가 없다. 그냥 단순히 비가 엄청 오는 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뵈러 봉화에 가러 가는 길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당선인이 그 날짜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분명히 봉화로 향했고 또 성남을 지나가면서 이재명 당선자와 그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시 정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봉화에 내려가서 내가 기자도 만났고 그리고 숙소를 못 잡아서 차에서 1박을 했다라고 하면서 네.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과거에 날짜를 헷갈려서 그러니까 그 글을 올렸을 때도 뭐 당시에 날짜가 헷갈렸던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나는 날짜를 특정한 적이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만약에 이재명 당선인이 결백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네. 그런 날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사건 전체에 대한 고소고발이 돼야지 네. 왜 날짜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부선 씨에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소 씨라는 분인데
최근에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이 있어요. 졸업 관련 사진을 정리하던 중에 이재명과 엄마 사진을 보았다. 이런 글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사진을 찾고 있는 엄마를 보고 고민 끝에 모두 폐기해버렸다. 그 이후 손편지로 이렇게 엄마에게 얘기했다. 날 봐서라도 함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증거, 내가 다 삭제했지만 사실상 모든 증거는 엄마 그 자체다. 진실에 대한 논쟁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 SNS, 논란이 커지니까 저 SNS 계정을 폐쇄시킨 상태입니다. 일단은요,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명명백백하게 서울 동부지검에 지금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이제 관련자들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진전이 될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야죠. 네.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다음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뭐 전생을 믿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당신은 전생에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사실은 믿기가 힘들겠죠. 네. 그런데 그 말을 믿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 믿었느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믿을 수밖에 없는 빌미를 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게 2006년 8월에 한 실직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남성이 너무 고민이 되니까 아내와 함께 강남에 위치한 유명한 그 이제 점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네. 가서 내가 이렇게 실직했는데 새 직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구슬하면 굉장히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구슬했는데 정말로 재취업에 성공을 한 진짜예요? 겁니다. 대박.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영험하고 이 무당은 능력이 있다라고 무속인을 정말 맹신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구슬하고 나니까 이 무속인은 이 사람들은 나는 완전히 믿는다. 앞으로 비싼 구슬 얘기를 해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려 5천만 원짜리 구슬 권유를 하는데요. 굿이 5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5천만 원짜리도 네. 있나 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 구슬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냐면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슬 권유하고 결국에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워낙 맹신을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또 구슬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하. 뭐라고 또 엄포를 놨대요. 비용이 비싸잖아요. 5천만 원이 정말 뭐 누구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데요 했더니 전에 1,000원을 빌다가 중간에 관둔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아이고 그럼 할게요라고 굿을 하게 됐다는데 뭔가 최명규 원장님 이런 사람도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이런 범죄인데 가해자 요소와 피해자 요소 이제 상황이 있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가해자 요소는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좀 나쁜 무속인들만 나오다가 보니까 무속인들이 다 이렇게 겁이 없고 이런 줄 알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상당히 소심한 무속인도 때때로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무속인은 굿대로 안 되니까 굿 비용을 전액 환불한 무속인도 있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은 확신범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진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일단 이 무속인이 굉장히 이제 확신범이었던 거고요. 하하. 두 번째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의 얘기대로 재취업을 했다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능력은 있었으나 재취업이 안 된 이유는 우울함이거나 그럴 의기소침이었던 수도 것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억지로라도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재취업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상황이 네. 급하면 급할수록 더 절실해지기 그럴 수 때문에 있어요. 더 맞아요. 매달리게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이 합쳐서 일어나게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피해 남성은 이제 부부가 피해를 당했는데 굿을 저 5천만 원짜리 굿 한 번만 한 거예요? 수차례 했죠. 아하. 2013년부터 12월 그리고 2016년 6월까지 수차례 5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적게는 몇백만 원 선에서 굿을 계속했고요. 총 1억 8,930만 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네. 아니 1억 8천 굿을 하느라고요. 1억 8천 2억 가까운 돈을
비용으로 지불한 거예요. 굿 비용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좋은 일만 닥쳐야 될 텐데, 근데 이 굿을 계속하는 와중에 이 부부한테 좀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이 무속인과 동거 이 부부 한 2년 반 동안 이제 알고 지낸 사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속인이 이제 그 남편과 동거할 결심을 합니다. 동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편을 아내로부터 떼어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소리가 당신 부부가 같이 살면 당신의 아내가 숨질 수 있으니 당신 부부는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성을 자신의 그 점집 주변에서 살게 하고요. 또 상하이에도 머물게 하면서 중국 상하이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떨어뜨려 놓고요.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네. 사실상 고백이죠. 무속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성에게요. 사실 저와 당신이 전생에 부부의 연이 있으니 같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이 워낙 이 무속인을 맹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동거를 하게 됐고 이 둘 관계에서 임신까지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그러면 이 아내라는 사람은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뻔하다가 네. 나중에 이 무속인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하. 이제 남편을 데리고 나가서 경찰에 이제 신고가 이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 와중에서도 이 아내분이 남편 구출 작전에 나섰는데도 그때 무속인이 아주 뻔뻔스럽게 대처를 했다며 아주 큰 소리를 쳤대요. 뭐라고 했습니까? 협박한 거죠. 당신과 함께했던 1년간 찍은 사진 동영상을 직장 앞에 뿌리겠다. 굉장히 이거 치명적이고 굉장히 이 내용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리고 유서 쓰고 뱃속 아기가 죽으면 다 끝난다. 이런 문자를 14차례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업을 짓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자식 때까지 가니까 참여하고 살으라. 이제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고소를 해서 네. 사기와 협박죄로 기소가 되고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류의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무속인들. 그래서 처음에 오면 사실은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궁박한 처지잖아요. 아하. 그러면 딱 들어왔을 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죽어. 그러면 이거 사실은 뭐 이거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그러잖아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묻겠죠. 네. 그럼 뭐 구술을 해야 한다랄지 여러 가지 방편을 알려주면서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와 관련해서 민사소송도 많고요. 네. 형사로 고소된 것도 많아요. 근데 네. 좀 궁박한 처지에 있고 또 하나 네. 가면 무속인들이 과거를 좀 잘 맞춥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릴 때 여유였네? 그럼 네. 너무나 잘 맞추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식과 관련해서는 뭐 액땜을 해야 한다, 뭐 한다 하면 부모가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기극에 말려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또 법정에서도 이런 무속인들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많고 네.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사례가 다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사실 이 무속인 때문에요. 뭐 굿 비용 1억 8천 얼마, 2억 가까이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부부관계가 파탄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징역 1년 6개월. 이건 너무 형량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그 부부가 무속인을 상대로 고소를 할 때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뭐 이걸 다 회사 앞에 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판단된 부분은 사기에 대한 부분만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속인이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증거가 좀 없었나 봐요.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이 되고요. 사기 부분에 대해서만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재질이 네. 나쁜데 이 무속인이 일단은 초범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서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